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지구과학적인 근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명을 이해하는데, 그 시대의 또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대륙 이동에 있었다는 거, 대륙 이동이 벨리게 때 있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벨리게 때 땅이 나뉘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땅이 나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이후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땅의 나눔과 문명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그러면 벨리게 때 대륙 이동이 있고 나서 빙하기가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 빙하기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특히 욥기서에 자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천 년 전쯤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4천 년 뭐 그 이짝저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 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욥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에서의 후손 뒤로도 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욥이 살았던 시대가 한 4천 년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이짝저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에 욥이 의도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빙하기와 관련된 힌트를 우리한테 줬죠.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욥이 살았던 지역이 아, 요 근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아마도 이 눈에 대한 얼음에 대한 표현이 이쪽 약간 북쪽의 높은 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이쪽에도 높은 지역에는 얼음들이 있었고 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한국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얼음 있고 눈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욥기 6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빙하 녹은 물에 혼탁함 같이 추위를 당하고 빙하 녹은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는 봐서 알죠. 특히 빙하 녹은 물이 어떤 물인지 보르길 잘 알지. 봄에 빙하 녹은 물 내려오고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알타의 산맥을 갔을 때 그 좀 맑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어. 빙하 녹은 물은 어, 푸른색이라고 보이나? 붉은 우윳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물이나 좀 다른데 깨끗하게 바닥에 보이는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빙하 녹은 물이 혼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분 이 물을 봤다는 거지, 그죠? 빙하 녹은 물에 혼탁함 같이 추위를 당하고 추웠다고 얘기를 하고 남쪽 창고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 창고에서 추위가 나오는 거나 하나님의 숨이 얼음을 만들고 넓은 물이 얼어붙느니라. 얼었다는 표현을 욥이 자주 썼어요. 이 얼음, 추위 이런 것을 욥이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항상 이 시대에 여기 살면서. 그리고 욥기 38장에도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우박 이런 것들도 지금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 지역에 지금도 눈과 우박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욥기 시대에 욥이 살았던 시대에 더 많이 눈과 얼음이 있었고 더 추웠다. 빙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 빙하기였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딱 빙하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빙하기라고 표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BC 한 2300에서 2200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욥이 아브라함 전의 사람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BC 한 2100년 전쯤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걸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때를 겪고 있었다는 얘기, 빙하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대 근동의 기후 변화, 이제 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기후 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배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구과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빙하기도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해빙기가 또 중요하죠. 빙하기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갔다고 하면 뭐 1, 200년 또는 2, 300년 예전에 이제 많이 얼었을 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제 살고는 있었는데 따뜻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올라갈 수 있게 됐죠. 아마 몽골 땅도 그전에는
빙하계 때는 살 수 없었지만 지금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것도 해빙기가 되면서 얼음이 좀 녹으면서 좀 따뜻해졌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조금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해빙기 또는 간빙기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제 역사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 기록을 한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 알고 나서 쓴 건 아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한 건데 지금 시대에 와서 여러 문명 속에 있었던 기록들을 모아서 보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도 홍수가 있었구나. 그 홍수는 비가 와서 난 홍수가 아니라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생긴 그런 홍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록이 요순시대 우왕 9년 동안의 홍수 기록이 있어요. 이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홍수 이때에 서해 바다, 지금의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없었는데 이때 생겼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래서 과거에 서해 바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 바다 사이에 큰 평원이 있었고 거기에 문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바닷물이 전 세계적으로 얼음이 좀 녹으면서 북쪽에 있는 얼음과 남쪽에 있는 얼음도 녹았겠죠. 그러면서 바다가 많이 높아졌어요. 한 100m 이상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지면서 지금 옛날에 땅이었던 곳이 이제 지금의 바다가 되면서 그리고 바다가 높아지면서 얼음들이 산에서 녹으니까 이게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홍수를 겪었겠죠. 이제 이에 대한 기록이 요순시대 이 우왕 기록이 있다는 거죠. 유왕 9년에 상서원, 중국 고대 역사서인 상서원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이 약 2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해빙기라고 보는 거죠. 이 시점이. 이 기록도 지금에서 한 4200년 된 건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그 연대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근처에 이 시대 근처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아마 욥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비석에 홍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왕 9년의 홍수와 그 홍수를 다스렸던 그 우왕에 대한 어떤 치하, 그러니까 우왕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치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우왕의 공적이란 말은 잘했던 기록이죠. 우왕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비석에. 이건 이제 후대에 송나라 때 남긴 거예요. 송나라라고 하면 당나라 다음에 이게 원나라 때죠. 이게 원이 만들어졌을 때 송나라가 남쪽으로 이사를 갔잖아. 몽골이 원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쳐들어왔어. 그때 송나라 때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송이 이전을 남쪽으로 갔고 쿠빌라이가 이제 송을 점령을 하면서 중국 전체가 원나라가 됐지. 그 시대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천년 전쯤에 1200년 전쯤에 이 비석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전에 있던 기록을 보고 쓴 거잖아. 이 사람이 알고 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다른 책 속에 있었던 기록을 보고 이렇게 돌에다가 그 우왕이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때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책은 사진이 없고 비석이 사진이 있어서 내가 이 사진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이 그때의 기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빙하기 이후에 이제 간빙기, 해빙기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진화론자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2만 년 전에 있어서 10,000년 사이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짧게 있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 기록 안에 한 4,000년쯤 전에 4,000년에서 한 4,300년 사이 이때쯤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기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요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메르 문명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수메르 기록에도 홍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수메르 문명의 기록도 약 BC 2200년 전이니까 여기하고 비슷한 거야. 이 상서원이 기록된 기록하고 이 수메르 문명의 기록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기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도 큰 홍수가 있었고 수메르 문명에서도 큰 홍수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었죠. 이때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면 이거 한참 뒤로 갔네. 이 지도가 아닌데. 예, 우리가 앞에 봤던 지도구나, 이거. 예. 이 지도에서 앞에 있었네.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이 지역에, 여기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땅이 있었다고 해죠. 여기가 지금 바다가 된 사건. 그것이 이제 우왕의 때 이렇게 됐다고 돼 있어요. 이 상서원에 기록되는 것도 보면 바다가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물이 딱 계속 땅으로 올라왔어. 그리고 이쪽 산에서는 계곡 사이에 막 그 물이 물결치듯이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크게 무섭게 막 쏟아져 내려왔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물이 돋고 여기서 바다가 올라와서 여기 이 땅이었던 지역이 다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의 기록이 우왕의 기록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땅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바다가 되면서 또 여기서 빙하 녹음물들이 막 내려왔잖아요. 이게 수메르 문명의 홍수 기록이라는 얘기죠. 노아의 기록이 아니에요. 수메르 문명에 있던 기록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보고 성경이 베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메르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는. 이 지역에 있었던 빙하기, 해빙기 때 홍수를 기록을 했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이때 기록, 여기서 기록이 큰 홍수가 있긴 했었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였다. 이 지역에 또 홍수도 있었고 이런 홍수들이 지역지역 있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기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적으로 다 물에 잠기고 8명만 살아남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기록을 근거로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8명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죽긴 했지만 홍수로 죽긴 했지만은 다 죽은 게 아니다. 우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큰 홍수가 있었지만 다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노아의 홍수는 너무 과장됐고 잘못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하고 이 해빙기의 홍수는 다른 홍수라는 거죠. 같은 홍수가 아니에요. 벨레게 때 이후에 빙하기가 오고 그게 녹으면서 나타난 홍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홍수 기록이 있지만, 그래서 이 대홍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빙하기, 눈이 녹으면서 나왔던 그런 얼음이 녹으면서 나왔던 홍수이지 노아 홍수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람들이 이 홍수 기록,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보다 모세가 썼던 창세기 기록보다 수메르 문명의 기록이 더 훨씬 앞섰기 때문에 모세가 수메르 기록을 보고 성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한국에서도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베꼈다는 식으로 카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들었던 이야기, 물론 수메르 문명과 이제 시기적으로 수메르 문명보다 좀 뒤에 있지만 모세는 한 3,500년 전이잖아요. 수메르는 4,000년이 넘었고 그래서 몇백 년 뒤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창세기가 베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기록을 쓴 거죠. 예. 창세기는 더 정확하게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이제 여기는 기록은 없지만은 빙하기 해빙기 때에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이제 이 흑해에 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겠어요?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어디예요? 여기가 무슨 섬이지? 반도 있죠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반도가 있어요. 크림반도, 예, 크림반도죠. 여기에 보면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강이. 옛날엔 여기가 땅이었었고 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작은 호수가 있었을 뿐인데 지금 여기가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해빙기에 이쪽 그 타우로스 산맥이나 이쪽 높은 지역에 뭐 파미르고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있었던 것들이
물이 녹으면서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1990년대 후반에 해양지질학자 율리엄 라이언과 윌터 피트먼이라는 사람이 흑해에서 해수에 침투된 고대 해안선과 물속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이 흑해 안에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한 7,600년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지역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 4,20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우왕의 기록이나 수메르 문명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기록이죠, 이게. 그래서 아마도 이때 전 지구적으로 얼음이 녹을 때 이 흑해도 땅이었던 그냥 호수였던 곳이 강이었던 곳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기록이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강이 이 바다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옛날엔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다지만. 그리고 고대 도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중해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였었어요. 지금은 바다지만 이게 지금 이탈리아거든요. 예? 보이죠? 여기가 이탈리아고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요만큼이 다 지금은 바다예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이런 호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흑해처럼. 흑해는 여기도 호수가 조그만하게 있었고 바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홍수가 있었을 때 지중해도 여기가 다시 바다로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지중해가 언제 만들어졌나?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죠. 한 4,2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지금 지중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문명들이 발견이 돼요. 여러 가지 뭐 이제 크로노스 궁전이나 미노아 문명 이런 것들도 이탈리아나 그러니까 에르투리아 문명, 그리스에 있는 또 고대 문명들이 있어요.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문명들도 이때 해빙기 때 멸망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이집트 근처에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파블로피트리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도 예전에 문명이 이제 번창했던 곳인데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3미에서 4미터 해저에 있거든요. 도시의 구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바닷속에, 지중해 바닷속에. 언제 이게 지중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냐? 해빙기 때였다는 거죠. 이때가. 예. 왜냐하면 이 해빙기가 그래서 인류 문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인류 문명 안에. 예.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게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가 10,000년, 20,000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명이 있었던 4,000여 년 전이라는 거죠. 4,500년에서 4,000년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이 바닷속에 문명이 발견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중해 근처에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 여러 곳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국지적인 홍수라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다 잠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지구 여러 곳에서 빙하가 내려가서 빙하의 영향을 받는 강이 있는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강이 형성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간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지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지도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 빙하가 어디 있었는지 이 티벳 여기는 이 물은 다 이쪽 중국으로 흘러가잖아요. 황하와 장강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큰 홍수가 났을 거고 그리고 이쪽 자그롭 산맥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여기 수메르 쪽에 큰 홍수가 났을 거고 그리고 저 아나톨리아나 이쪽에 물들이 또 흘러내려가서 여기 흑해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쪽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 북쪽에 있는 얼음,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았을 거란 말이에요. 해빙기 때. 점점 이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바다 높이가 올라갔어요. 바다 높이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원래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이게 빙하기 때 모습이니까 여기가 붙어 있었어요. 빙하기 때. 그러니까 지중해가 호수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바다가 높아지면서 전체 바다가 높아지면서 이 바닷물이 넘어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지브롤타 해협인가? 여기 해협이 되게 짧은데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면서 지중해가 전체가 다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있었던 문명들, 바닷가에 있었던 문명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일이 만 옛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안에 있었어요. 그럼 이 빙하기가 왜 왔냐? 빙하기가 우리 문명 안에, 지금 문명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빙하기와 해빙기가 같이 있었는데, 빙하기가 왜 왔느냐? 온 이유가 대륙이동 때문이라는 거죠. 벨레게 때 대륙이동이 있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로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빙하기가 온 이유는 대륙이동과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륙이동과 관련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쭉 설명을 했고, 이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순다랜드와 요나고니 섬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원래는 땅이었는데 해빙기가 되면서 바다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문명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나고니 섬의 고대 문명, 바닷속에 피라미드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유가 옛날엔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바닷가였다는 게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물속에 잠겨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서해 대초원도 여기도 문명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흔적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강화섬에 있는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마니산이라고 하는 첨성대 제사 드렸던 흔적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늘에 제사 드렸던 제단이 바로 바닷가 섬에 있어요. 그 섬에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때 이 서해 대평원에 그래도 거기가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지. 다른 데는 다 낮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쪽 땅이 나중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이나 남극 쪽에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또 해수면이 올라가면 요 땅이 다 물에 잠기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재해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 이제 그러면 메커니즘이 뭐냐? 대륙 이동에 의해서 빙하기와 해빙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빙하기와 간빙기가 온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대륙 이동이 있어서 대륙 이동과 지진. 대륙 이동은 지구 표면의 큰 지각판들이 이동하여 서로 충돌하거나 분리되는 과정인데 벨리기 때 땅이 나뉘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이러한 대륙 이동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판의 이동은 거대한 지진을 유발하고 지각판 경계에 큰 압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대한 지진이 유발하면서 지각판 경계에 이렇게 땅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이제 많단 말이죠. 이 땅 속으로 땅이 들어가면서 이 지각 속에 굉장히 많은 공기, 그러니까 CO2나 메탄가스가 함께 들어가서 땅 속에 지금 그 메탄가스가 있어요. 지금 땅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 땅 속으로 어떻게 메탄가스가 들어가게 됐을까? 시베리아에서도 보면 땅 속에 메탄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 밑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막 퍽 터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영상에 나와요. 메탄가스가 땅 속에 많거든요. 이게 땅이 다 녹게 되면 이제 거기서 메탄가스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대륙 이동이 있을 때 이 많은 메탄가스와 CO2 가스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이게 지금 최근 논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빙하기가 온 이유를 대륙 이동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빙하기가 과거에 왔었던 이유가 대륙 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표한 게 있었죠. 이게 이제 내가 네 번째로 썼는데 대륙 이동으로 유발되는 대기가스가 구성이 변화된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메탄가스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지구 대기 중에 있었던 게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온도가 왜 낮아졌냐? 왜 낮아졌냐면 이 가스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왜 땅속으로 들어갔냐면 대륙 이동 때문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대륙 이동이 빙하기를 유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대륙 이동 때 굉장히 많은 화산 폭발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다의 화산 폭발도 있었고 땅에서도 있었겠지만은 특히 대륙 이동 속에 이제 바다에서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많이 나왔어요. 뜨거운 마그마가 아주 뜨거운 마그마. 아까 얘기했듯이 플럼 외핵 속에 있었던 마그마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올라와서 바다에 나와서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식었지만 대신에 바닷물의 온도를 많이 높여놨다는 거야. 그죠?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대기 온도는 낮아졌어. 하늘의 온도, 이 대기 중, 공기 중의 온도는 되게 낮아졌는데 바닷물은 되게 뜨거워진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차가운 대기와 뜨거운 바닷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바닷물이 만났어. 그러면은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이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돼서 내리는 거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뭐 눈이 막 2m, 3m 쌓인 걸 봤어요. 특정 지역에서. 몽골은 그렇게 많이 온 적은 한국도 그렇게 많이 온 적은 없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2m, 3m가 왔어요. 지금 기후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대륙이동이 돼서 갑자기 뜨거워지고 바닷물은 뜨거워지고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눈이 왔겠어요, 이게. 그래서 1년 사이에 몇 킬로미터의 눈이 쌓일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남극이 만들어지고 남극에 엄청나게 두꺼운 한 2km 정도의 얼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남극은 2km 정도 얼음이 있어. 그래서 1년에 뭐 한 1m씩 쌓였다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의 속도로 따지면 지금은 1년에 1m도 안 쌓이잖아, 눈이. 근데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온 게 아니라 지금처럼 동일 과정설로 지금의 기후로 천천히 눈이 쌓여가지고 몇 킬로미터 쌓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이론 갑자기 바다는 뜨거워지고 대기는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눈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와서 몇백 미터, 몇 킬로가 며칠 만에 쌓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쪽에.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빙하기가 오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쌓인 눈이 갑자기 녹았어. 우리가 볼강은 알죠? 그 봄마다 산에서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잖아. 홍수가 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있는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서 홍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눈도 아니야, 거기는. 뭐, 뭉크 해량산이나 일부 그 눈이 쌓여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타승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타승식일도 얼음이 있다가 녹을 때 강이 호수가 돼요. 아주 넓어지거든요. 예. 지금의 그렇게 많지 않은 눈으로도 많지 않은 얼음이 녹아도 그런 식의 큰 홍수가 제법 큰 많은 그 물이 흐르는데 예전에 이 해빙기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킬로가 되는 그런 많은 눈들이 녹고 얼음이 녹았을 때 그렇게 바다가 올라오고 할 정도의 바다가 100m 정도 높아지고 하는 땅이 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 원인은 대륙이동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벨리게 때 대륙이동 때 그것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메커니즘이. 화산 활동과 화산재로 인해서 하늘이 가려지고 그리고 땅 속으로 온난화가스, 그러니까 메탄가스나 CO2가 들어가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바닷물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환경이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된 거죠. 내린 눈이 그대로 다 얼음이 된 거예요. 그게 아주 두텁게 몇 킬로미터가 되는 빙하가 만들어진 메커니즘이었고, 그게 갑작스럽게 또 녹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큰, 지금은 보지 못하는 그런 홍수가 생겨서 땅이나 평원이 바다가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성경에 있는 빙하기, 해빙기 또는 중국의 기록이나 수메르 문명의 기록 속에 있었던 빙하기, 해빙기 또는 우리 문명 속에 있었던 시간 안에 지중해나 흑해가 강이었다가 바다가 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먼 옛날이 아니에요. 이 기록의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벨레기 때의 대륙 이동이 있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이 아니었다. 이거 예전까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땅이 나뉘어졌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베게너가 그 얘기를 시작을 했을 때, 베게너가 대륙이 되어 있었다고 말을 했을 때, 다 미쳤다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게너는 그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베게너 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위성이 발달이 되고, 보니까, 대륙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땅의 모양을 보니까. 그래서 판구조론이나 대륙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훨씬 전에 모세 때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땅이 아니었다라고. 알고 했겠어요?
몰랐겠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땅이 나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나뉜 게 아니라. 근데 과거의 성경학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땅이 어떻게 나뉘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을 사람이 나뉘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땅이 나뉘었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땅이 나뉜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사람이 나뉘었다라고 해석을 했을 뿐인데 실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땅이 나뉘었다고. 벨리게 때. 벨리게 때에 대륙이동이 있었다. 땅이 나뉘었다는 걸 대륙이동으로 보는 거냐, 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바뀐단 말이죠. 바벨탑이 어디 있었냐, gö베클리 대패가 어떻게 됐느냐, 이 모든 게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벨리게 때 땅이 나뉘었다, 벨리게 때 대륙이동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의 창세기를 이해하고 고대 문명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나는 벨리게 때 대륙이동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이 책을 기록을 하면서 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사건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요. 이것이 있어야 바벨탑이 설명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지금의 어떤 그 문명의 흐름들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기초해서 이 이후의 얘기를 쭉 썼거든요.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찾았죠. 그 신석기 고대 문명과 청동기 문명에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난 이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문명 있기 전에, 그러니까 대륙 이동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던 노아의 때, 노아가 머물렀던 그 땅, 노아의 땅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 또는 지금의 터키 쪽 아라랏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땅이 없었어. 대륙 이동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라랏산도 그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죠. 노아의 때는.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문명을 형성했다는 것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와 지금의 그 지구 과학적인 것과 상황과 노아의 때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앉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지. 제로죠, 제로. 예. 근데 지금의 아라랏이란 이름 붙은 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을 염두에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설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있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은 선산산맥이었다는 거죠.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와 자그로브, 타우로스 산맥 쪽에 지금의 아라랏산이 있거든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 그쪽에 지금 그 산이 형성된 것은 대륙 이동 이후죠. 히말라야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때예요. 그때가 아까 내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과학이 달라져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가 내렸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산은 선산산맥이었다는 거예요. 파미르구원 쪽. 예. 그래서 이들이 노아가 내려서 정착을 해서 한동안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었던 곳은 지금은 사막이 됐지만 대륙 이동 이후에 사막이 됐지만은 그 전에 아마 살기 좋았던 땅이었던 타클라마칸 사막, 지금의 타림 분지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타림 분지 아니면은 그 북쪽인 지금 준가르 분지, 거기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르무치 있는 쪽, 우르무치 천산산맥 타림 분지, 이게 그쪽이 지금의 신장이구르 쪽이 노아의 땅일 가능성이 아주 많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의 중심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쪽이 아니라 벨레게 때 대륙 이동 전에는 이쪽 그 천산산맥 근처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벨레게 때 땅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벨레게 때에 땅이 나누어지기 전과 땅이 나누어진 후에 그 차이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땅의 위치도 바뀌어 있고 땅의 동서남북도 다르고 산맥, 바다 다 달라진 거죠. 예.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벨레게 때 대륙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벨탑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썼던 얘기 중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을 거다. göbekl리 테페와 요하 문명과 바벨탑 문명이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레게 때 땅이 나누어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히말라야 산맥으로 바벨탑을 심판을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바벨탑 문명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동한 것이 인더스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명이 아주 멀리 퍼져 있는 게 아니라 4천년, 4,500년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벨레게 때까지 있었던 문명과 벨레게 때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었던 이 문명이 성경이 너무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많지는 않지만 힌트들이 있다는 얘기죠. 몇 마디 힌트들이 있어요. 벨레게 때 땅이 나눠졌다는 힌트, 욥기서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힌트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지축이 바로 섰다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추위가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겼다. 추위와 더움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어떤 힌트들을 통해서 그때 지구과학적인 상황과 그리고 역사와 문명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면 많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내 챕터 1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챕터 1을 이해를 해야 그 뒤가 이해가 돼. 예. 챕터 1에 기반해서 그 뒤 챕터 2, 챕터 3를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벨레게 때 대륙 이동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우리의 문명에 영향을 준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심판 사건들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빙하기와 해빙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의 문명이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히말라야 산맥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란 산맥 이게 지금의 자고로스나 타우로스 산맥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된 것은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쪽 아브라함에 나오는 이쪽 지역은 벨레게 때 이후라는 거지. 그전에는 중심이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무대가 노아의 무대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티베트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샴발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어. 근데 전설에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바벨탑 문명과 바벨탑 문명과 그리고 저기 마고 문명 그리고 샴발라 이 이야기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부도지와 마고대성, 그 샴발라 그리고 바벨탑 이 이야기는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바벨탑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은 이 바벨탑이 이 티베트 쪽에서는 샴발라 전설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동북쪽 우리 문명 속에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는 부도지와 마고대성 속에 이 이야기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조금 더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입체적으로란 말은 한쪽 면만 살짝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챕터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것을 마고대성과 샴발라와 바벨탑을 같은 문명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있었고 그것이 이 바벨탑을 심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샴발라도 그때 묻혔고 마고대성도 그때 무너진 거죠. 비슷해요, 되게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전승으로 이어져 왔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